그 앞서서 일단 세 분의 외부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좀 들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오늘의 주제가 서울창업허브 공간 혁신 세미나인데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되게 많은 손님들이 항상 1년 내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어떤 서울창업허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냐면은 1층에는 일단은 오픈된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창업허브 공덕만의 특징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오피스로 거의 다 구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만 봐서는 여기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어떤 기업들이 보육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별관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고 이네나 코퍼레이션 대표님의 사무실과 그 옆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들이 좀 있어서 뭐 3D 프린터라던가 CNC 머신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교통도 중요하고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위 단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제주 창업허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게 작년 6월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서울창업정책 2030을 발표를 하셨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중에서는 서울숲에 이제 건립 예정인 유니콘 창업허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주로 언급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 제주 창업허브와 관련된 시설 2개가 가장 좀 인프라 중에서는 좀 큰 꼭지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서울에 지금 4대 주요한 스타트업 육성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여의도의 핀테크, 그 다음에 홍릉의 바이오 허브, 그 다음에 AI 허브가 양재동에 있고, 그 다음에 수서에 로보틱스 특과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프라, 그 다음에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비롯한 자금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취업사관학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력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사실은 어떤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 사람, 인재, 그 다음에 자본.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유니콘 허브와 그다음에 제조 창업 허브라는 것을 새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2월달에 발표하신 서울 창업정책 2030의 이제 세부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라고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서울에는 서울 창업허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덕이 있고요. 공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혁신의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이 있고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R&D 코퍼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로 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동에 있습니다. 창동은 뉴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거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같은 경우에는 ESG라는 컨셉을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서울 창업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특화된 허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양재 허브, 바이오 허브, 홍릉 바이오 허브, 그 다음에 여의도 핀테크랩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7대 거점이라고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를 거의 다 이제 가봤고 이런 좀 상황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SBA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창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대응 같은 업무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진흥 선정 글로벌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를 했습니다. 역대로는 가장 이제 등수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측면이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중기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꽂혀가지고 인바운드 글로벌 센터 같은 거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리고 저도 지금 SBA 안에서 글로벌을 인바운드 방식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시겠지만 쿠팡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해외에서 거의 접고 들어온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니콘조차 해외에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니콘이 15개예요. CB인사이트 기준 15개인데 15개 중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은 곳이 실질적으로 한 곳 혹은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커머스, 플랫폼, 코스메틱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니콘이 많이 만들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 기반 창업 기반이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평가를 내서 그 부분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한번 공유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제가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7군데 거점, 그 다음에 여기저기 스타트업을 좀 많이 좀 돌아보면서 최근에 느끼는 점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생존성이나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좀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오신 패널분들과 처음으로 좀 얘기할 질문이 약간 좀 쉬우면서도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황진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활력이라는 좀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다이내믹 코리아로 원래 소주 새벽 2시까지 먹고 7시까지 출근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해 왔는데 최근에 그 서울 창업허브도 그렇지만 6시 칼퇴근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주말에 나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주 40시간을 명확하게 지키는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어쨌든 한국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영역도 다르지 않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약 그게 침체되고 좀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금 분위기를 높일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말씀해주신 황진 교수님부터 이쪽 방향으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용하신 활력이 이제 그때 포럼 제목 중에 제가 붙였던 도시 기록의 활력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조금 그 질문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그때 제가 활력을 붙였던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주로 기록화하고 아카이빙하는 그 도시 영역이 대부분 거길 왜 해요? 이런데요. 없어지거나 지금 굉장히 우리 당대에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생활과 연결돼 있는데 재개발의 어떤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거나 이런 지역들을 주로 기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수님 여기 왜 하세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고요. 그렇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러고 저기도 그런 거 있는데 이런 반응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에 생기는 그 몰랐는데 사실은 중요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 기록의 과정에서 활력이 생긴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때 붙였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거를 스타트업 씬에 이제 뭐 해본다. 제가 이제 감히 지금 계신 다른 모든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제가 지금의 추세를 막 말할 만큼의 어떤 경험이 있지는 않고 제가 비록 창업지원단장 학교 안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지금 전체적인 산업으로서의 창업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침체 분위기는 당연히 알죠. 저희 성과만 봐도 확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육하는 다른 인큐베이팅하는 기업들의 성과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가 지금 줄어든 거는 신문지상이나 저희가 체감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창업가들이나 창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의 그 에너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까도 심영규 PD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니까 특히 공공이나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너무 낭만적인 얘기로 가게 돼서 좀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런 그 활력 자체는 그 실행하는 사람의 어떤 근본 그 본인의 어떤 동기도 되겠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영향 이런 게 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들끼리의 네트워킹이 서로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금융이나 투자 그리고 더 큰 산업과의 관계에서 유니콘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루트뿐만 아니라 더 저변에 있는 그런 활력들을 계속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저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창업이고 회사를 설립해서 매각까지 하는 과정을 쭉 한번 겪어보니까 지금 오히려 활력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공무원인 사회가 맞나요? 근데 누구나 창업가인 세상은 또 맞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극소수의 싸움이고 극소수의 인더스트리고 또 모두가 다 창업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년간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 때문에 좀 더 주목받고 좀 더 관심받은 건 사실이지만 뭐 늘 하나의 산업이 잉태될 때는 거품이 끼죠. 근데 그 수많은 버블 속에서 이제는 그 거품이 가라앉고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VC도 엑셀러레이터도 누가 더 투자를 잘 하느냐가 지금 결정이 난 시간이죠. 중간 점검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 VC들도 뭐 자생해야 된다, 뭐 정부 사업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VC 분들의 가장 큰 자금 원천이 모태펀드잖아요. 나라에서 만든 펀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덜 되고. 근데 하나 긍정적인 건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민간 자금이 점점 좀 올라가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CVC라고 해서 사내 VC를 둬서 이제 자기들이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스타트업이면 저희 때만 해도 시작하면 우리 회사 가치는 100억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서로 인정했어요. 근거도 없지만 아이디어 좋네 100억 뭐 이런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됐는데 정상화되고 있죠. 사실 돈을 못 벌면 사업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못 벌 수 있죠. R&D나 바이오나 플랫폼이나 이렇게 의도된 쿠팡처럼 누구나 욕했지만 결국 해내잖아요. 뭐 아직 그런 성장 과정이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거품이 뭐 꺼졌다, 활력이 없다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사람들은 도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개척하고 있다. 공무원일지언정, 은행원일지언정 뭐 다 똑같다. 회사 내에서도 도전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 난 저런 상사처럼 되지 말아야지가 제 퇴사의 원인이었거든요. 내 인생을 20년 걸었을 때 난 저런 사람들처럼 되기 싫었어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였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 조직에 머물면 내 미래는 저 모습이잖아요. 그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만큼 소중한 리소스이고 창업가나 스타트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자기 결정권, 시간에 대한 내 매니지먼트, 그리고 내가 일했을 때 올바르게 보상을 받는 그런 리워드, 이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활력이 꺼졌다 들었다 보다는 결국 갈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고 꺼져야 될 것은 꺼져야 된다. 다만 시장의 역기능이나 그리고 기회를 못 줄 때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해도 좋다. 공공 사이드에서 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면 대학 등록금 지원하는 것처럼 정말 뛰어난 인재고 공격적인 인재고 우리나라를 살릴 인재인데 이 친구가 개인적 어려움이나 부모님이 어렵다 해서 혹은 못 배웠다 해서 창업 못해. 그 친구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이너스죠. 그럴 때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죠. 그게 공공의 역할인 것이지 뭐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있던 어떤 매크로 환경이나 국제 환경들을 논의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마인드셋만 갖고 있어도 우리 주변부터 밝혀보는 거죠. 저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자녀가 창업하는 걸 좋아하시고 못 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우리 아들 딸은 삼성이나 현대차나 뭐 어떤 안정적인 공기업을 가길 원하면서 남의 자식은 창업하길 바란다.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좀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배우자 혹은 내 친척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뭐 인프라나 공공의 뭐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또 사실 역기능도 있어요. 그 사실 이 정부에서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많이 만들죠. 민간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할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동인이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업 지원 막 스타트업 일어나 이런 워킹 스페이스가 필요해.
그럼 미국처럼 뭐 어렵게 됐지만 위워크 같은 모델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뭐 건물도 짓고 기존 임대 안 되던 건물주들이 위워크로 재탄생시키고 재임대를 주고 활력이 돋죠. 결국 활력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본능, 야망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제어하게 되고 반기업가 정신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 모두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의 활력이 떨어지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역기능을 해소해주고 기회가 안 닿는 곳에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업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혹은 탐욕가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 덕분에 경제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캠페인이 필요할 정도로 반기업 정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력과 목소리로 조금씩 바뀌면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좌장께서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셨을 때는 최근의 분위기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폐업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해 들어서 VC들 중에는 등록 말소들이 6개나 나왔다 이런 게 최근 기사 뭐 이런 것에서 아마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런 아마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저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데 왜 정부가 아직도 안 할까? 제가 최근에 아주 친한 제 밖에서는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방법은요, X 시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되면요,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99년 5월에 제가 첫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자문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너무 오래된 얘기가 여러분 살짝 당황하셨겠지만은 1등 신랑감이 벤처기업 다니는 저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스탁 옵션 때문에. 만약에 이제 X 시장이 활성화되고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투자했던 VC나 AC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되겠죠. 그러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더 생기게 될 거고 그러게 되면 창업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활력이 없어졌다는 그런 프레이즈 자체에 사실 크게 감명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바도 있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 뭐 현재 뭐 사실 제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 시기가 뭐 과거에는 어땠는지 사실 제가 비교군도 없기도 하거니와 사실 느끼는 바와 주변에서 사실 친구들이나 뭐 이런 같이 창업한 동료들을 봐도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활력이 없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실 느끼는 바는 없어서 사실 그 부분 자체에 큰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이 사업을 하는 요 행위 자체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다. 뭐 밤에 일어날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서 일어나고 뭐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좀 더 가볍게 아까 분들이 다 이제 금융적인 이야기나 이런 걸 풀어주셔서 뭐 사실 그런 그 부분에서 창업가들이 그런 개인의 뭐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가벼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가볍게 던지셨는데 말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하드웨어나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좀 지금 공공 창업 교육센터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사실 좀 많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토론하면서 찾아보니까 서울시에만 중기부 등록 창업교육센터가 31개가 있어요. 네. 또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교육센터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가보면은 사실 잘 작동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뭐 많이 비어있거나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활력은 당연히 이제 뭐 액티브하고 민글링 커뮤니케이션 일어나고 서로 뭔가 막 이기투합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면은 중요한 건 이제 생태계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획일화된 이제 공급이라든지 공간들 혹은 이제 지금의 공공 창업 교육센터들이 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조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어느 곳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활력 있겠지만은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공공 창업 교육센터 같은 데들은 그렇게 정말 활력 있을까라고 그렇게 보면 좀 저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하드웨어 공급이라든지 뭐 공간을 몇 개에서 그러니까 이제 좌석이 몇 개 있고 몇 개 사무실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고 뭐 우리는 이런 실적이야 이런 것들보다는 좀 진짜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단순히 저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로 이제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술 발달이라든지 워크 스타일 변화 때문에 일하는 공간이 없어서 참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제공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급자 사이드나 기획자 사이드가 아닌 이제 수요자 원하는 것들이 무언지를 좀 더 이제 본다면은 이런 공공교육센터에서도 좀 활력이 있잖아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주 이사님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공간 이야기 좀 나왔어요. 활력은 되게 일단은 좀 처음에 발음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고 이제 지금 이제 제목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 제조창업허브는 사실은 주소나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 예전에 기자간담회 할 때 그때 고척동이라고 다 번지수까지 다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창업허브가 서울에 4군데 있는데 가장 경쟁률이 입주 경쟁이 치열한 곳은 공덕이에요. 왜 그럴까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서울에 이제 지하철이 4개 이상 지나가는 여기 3개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공덕역, 왕십리역, 김포공항역 3개가 4개 이상 지나갑니다. 김포공항 5개 지나갑니다. 일단은 접근성 자체가 좀 좋다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기부가 이번에 또 스페이스 K인가 지금 그 홍대에 짓잖아요. 저 찾아왔거든요. 마포에 뭐 지을지 말지 알아보고 다닌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가 지금 홍대가 됐지만 여기가 접근성도 좋지만 대학교도 있잖아요. 소강대 있고 미대,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기관 아까 이제 황봉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해외에 있는 주요한 제조허브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단일적으로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은 대학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에 있는 연구소보다 더 많은 석박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로 지역 고척동 102번지로 나왔는데 한번 쳐보세요. 위치를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916에서 걸어서 한 11분 정도 거리 되는 위치에 있던데 여기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학은 거의 좀 유명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나 관련된 거는 굳이 보자면 이제 고대 구로병원 정도 되는 이제 큰 이제 병원이 한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뀐 구디 가디가 있습니다. 구디 가디는 14,000개 기업이 1년에 매출 14조 원을 하는 거대한 산업단지죠. 그게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그동안 어떤 허브를 만들었을 때는 기존의 산업 레거시를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릉 같은 경우 바이오 허브가 된 이유는 거기에 키스트가 있고 여러 가지 원래 국책 산업단지가 있었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고대랑 경희대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된 것 같고요. AI 암기 허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AI 산업이라는 게 산업 자체로 태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랑 마포에 있다가 증권사랑 은행이 제일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레가시를 인정하는 어떤 그 온라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단지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로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곳이어야 되겠느냐, 제조창업허브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맞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맞다라고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선호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서울 창업허브 선호도를 물어봤을 때 성수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성수 괜찮아요? 그랬더니 강남은 비싼데 구로는 가기 싫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로 가면은 싫어한다. 직원들이 안 들어온다. 근데 강남 가자니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성수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구디 가디랑도 약간 좀 멀어요. 916에서 가까운 이 제조창업허브의 입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어차피 이제 지금 서울시가 많은 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최적화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 구로라는 입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각각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이제 심영준 이사님부터 본인이 경험하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입지가 좀 어떠할지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엘리트 중심의 어떤 고도의 창업 교육센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역의 레거시를 활용한 로컬리티를 좀 적용한 것들 만들 것인지가 질문이었는데 아마 이제 후자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여기서 저는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그 제조 창업 허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아까 이제 뭐 세운상가도 보셨겠지만 꼭 그게 제조 창업 허브인가라는 이미지는 전 꼭 우리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조라는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꼭 어떤 물건을 만들고 거기가 또 유통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팔고 취급하는지는 아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지역과 같이 하기가 뭐 간단하잖아요.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우리가 제조 창업 허브라는 너무 이제 그 태도를 안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전자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제조하는 제한된 카테고리로 입주사를 받고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제조 창업 허브를 만들기가 되게 좋은지는 또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열어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조라는 거를 저희가 뭐 문화 제조일 수도 있고 기술도 사실은 꼭 한 가지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같이 굉장히 빨리 트렌드가 변하는 시점에서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주면은 또 말이 바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여기는 핀테크, 여기는 바이오, 여기는 뭐 창업 허브, 뭐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 입주사한테도 안 좋고 이제 운영하기도 되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지역성의 활용은 동의하지만 그게 꼭 그 지역이 그런 이제 산업단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조 산업을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이제 단 이제 지역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걸 생산해서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져와가지고 이곳에 이제 뭔가 메리트를 준다든지는 이런 컨텍스트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좋으나 너무 그 안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개소하고 뭐 사람들 채용하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하던 말이 우리 회사 반경 500m에 스타벅스가 12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실제 제가 채용 공고상에서도 사실 상당히 상단에 그런 저희 회사의 위치, 서울역의 위치에 있고 뭐 바로 옆에 뭐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되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가 매력 포인트들을 어필했었는데 만약에 저도 구로에 뭔가 시설이 생기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뭔가 형태가 나온다고 한들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걸리고요. 뭐 그런 거리적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저희가 실제 옮기더라도 그 부분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 채용이 많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다 그러면 좀 고민 포인트가 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구로 고척동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저희 은평센터를 먼저 살짝 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을 하신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어도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이 아니라 강남구 신사동에서 하시려고. 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직원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13개 인큐베이팅 하는데요. 입주 경쟁률이 작년에 5대1이었고요. 올해 7대1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투자 받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하고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인큐베이팅을 제대로 1대1로 해준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서 다른 데 계시던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은평창업지원센터는 무료입니다. 예. 무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지역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이 핫하게 되는 거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업자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은 제가 잘 압니다. 그건요. 여기서 제대로 회사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스타트업은 모이고 투자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여기에 다 가면은 늘 투자자하고 만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늘 제공해주고 저는 앞서 언뜻 과연 여기가 대학이 주변에 없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요. 롱 디스턴스나 이 지역과의 거리 문제는 저는 우리가 흔히 잘 쓰고 있는 줌 미팅이라는 게 물론 한 번은 같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얼굴을 익히고 나면은 줌 미팅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거를 운영을 맡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창업지원센터 기획, 운영, 설계, 구축, 민간, 공공 계속 해봤던 입장에서는 순서만 약간 바꿔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는데요. 건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운용사가 들어오죠. 약간 그런 순서만 좀 바꿔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 늘 문제가 되는 게 지어지기 전에 먼저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후분양, 하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진짜 이 모델하우스처럼 구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뭐 판교 대학이 없죠. 근데 실리콘밸리 대학이 있죠. 그래서 사실 대학은 앞서 말씀하신 우리 전문가 패널분들 말씀처럼 그 석박사 인재들, R&DR 인재들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창업해서 기술 창업해야 생존율도 더 높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 황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돈 있는 데 따라가죠. 뭐 강남에 VC들 몰려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이 그쪽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 쪽 자본시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로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위치도 쉽지 않은 위치죠. 근데 이제 여기 만들어 또 하드웨어, 건물 디자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기획들이 같이 뒷받침돼야 그 건물과 구조가 더 빛이 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 두고 할 수 있고 뭐 직원도 근데 직원들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봉 높으면 다 자기네 집 버리고 따라가요. 맞잖아요. 예, 다 거기에 스테이하고 따라가죠. 누가 이 평생 직장 거리 멀다고 안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 그 사실 하나하나 소중한데 이왕 한다면 이제 이왕 하기로 한 거 거기서 한 해 만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 하기로 했으면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이왕 하기로 하면은 거기서 부가가치가 크게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공공에서 인프라는 깔더라도 그런 민간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런 위탁 운영도 엄청 해보고 민간 공공 엄청 해봤지만 서로 그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굉장히 예민하게 최소한 새로운 걸 못 만들더라도 앞에서 겪었던 거는 제발 학습하고 두 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되게 영민하고 예민하고 그 스타트업 CEO들 다 되게 똑똑해요. 각 회사에서 날고 긴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못 담을 때 창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잡으려고 사내벤처 하는 거고, 정말 자신 있고 똑똑해야 창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VCD 분들을 대단한 게 정말 알아봐요. 전 VC들 시각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누가 되느냐 안 되냐 다 맞추진 않지만 정말 그 오래된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와 그런 미래를 보는 해안들은 왜 벤처 캐피탈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험자분들이 좀 먼저 찾아올 수 있고 집적돼 있고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 있다고 하면 사실 맛집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막 골목골목에 숨어 있어도 우리 광장시장이든 인사동이든 악착같이 입지 상관없이 우리 찾아가서 줄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획이 먼저 선이 돼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서 나왔는데 공급자 시각을 이제 버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수요자 시점부터 들어가서 마치 맥킨지나 이런 데서 그 기업을 분석할 때 그 모든 요인들을 먼저 인터뷰하고 문제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듯이 이제 공급자 시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정말 수요자들, 그 수요자 중에서도 스타트업 창업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그리고 그 각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조사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니까 앞서서 다 말씀해 주신 게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아까 저도 발제할 때 이제 이미 이게 선행적으로 있는 그 테마들이 갖는 허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실 그 홍릉 바이오 허브 근방에 있고 제가 홍릉 포럼의 기획위원으로 있긴 한데요. 항상 모여서 왜 바이오일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신 기관들에서 이제 그게 보면 그 정책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워딩이 있고 분명히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실제로 플레이어로 계신 분들은 한예종도 있으시고 컨진원도 있으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바이오 아트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 있는 그 편말이 주는 그 압박이 있고 또 사실은 또 공공 정책에서 그런 큰 이렇게 가름마를 타야 되는 역할이나 이제 어떤 의사결정 체계에서 명확해야 되는 게 있는 건 뭐 인정하고 저도 사실 공공기관에 있다고 하면 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서 아예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제조라는 것을 이미 머리에 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진짜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영민하게 찾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같은 뭐 세미나도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공간을 짓는 부서와 서울시 안에도 이제 공간을 짓는 부서와 이제 운영하는 부서가 이제 그 부시장님 1부시장, 2부시장 사이에 싹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건축하고 건설하고 만드는 그 파트와 이제 이런 새로운 경제 기획을 해야 되는 파트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알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는 기획 파트에 더 가까운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 있는 그 구로 현장에 있는 그것이 정말 제조가 맞는지 혹은 거기 그러니까 구로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아닐지라도 잠재적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씬을 작게라도 계속 만들면서 스노볼링 하시지 않으면 또 같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구로를 전제로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정말 솔직한 분석과 그리고 실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얼만큼 구축될 수 있는가가 앞으로 만들어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가 꼭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껴들었는데요. 그 시제품 제작이랑 양산 이런 센터 운영해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제조 스타트업을 위해서 만들었더니 대기업이 훨씬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 얘기도 좀 해봤는데 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대기업이 맡기니까 스타트업이 맡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고객이 누구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스타트업끼리 서로 못 믿잖아요. 근데 삼성, LG도 너네한테 맡기네. 그럼 우리도 너네한테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디파인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산학연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대학이 없으면 대학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특정 교수님의 특정 랩이라도 제조 혁신에 관련된 그런 랩이라도 사전에 서울시 정도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협약을 해서 당신들 랩이 여기 우리 구로 제조혁신단지에 와주면 이렇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사내벤처 현대자동차는 안 올 테니까 그런 분들이 와주면 여기 이렇게 묶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경쟁도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대학은 없지만 대학이 있는 곳이 될 것이고 기업은 없지만 기업이 있는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자연스럽게 현대차도 가는데 LG도 절로 가는데 삼성 C랩도 절로 오는데 그리고 MIT도 오는데 스탠포드도 오는데 칼텍도 오는데 이러면 스타트업이 사실 고객 아닌 고객으로서 같이 따라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인재도 해결되는 거죠. 자금도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첫 번째가 이제 분위기와 활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공간과 위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논의하고 싶은 좀 주제는 제조업이라는 좀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세계적인 강국이고 OECD 국가에서 GDP 중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만 놓고 보면은 제조업은 좀 동떨어진 약간 실리콘밸리에 비슷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서울창업정책 2030의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 그리고 그 스타트업을 머무는 게 아니라 유니콘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2030년까지 이제 유니콘 50개를 만들겠다. 그 50개 중에서 10개는 제조 유니콘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조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었는데 저는 학부를 공대를 좀 나왔는데 그 혹시 이제 공대 연구실 같은 거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공대 그 연구실 랩을 쫙 돌면 아시겠지만 그 약품 향이랑 앞뺀 향이랑 이런 거 엄청 나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런 거 많이 맡으면 남자들에게 좋지 않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미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피 시설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창업허브나 스타트업 어떤 지원센터에 갔을 때 어디에서도 약품 냄새나 납땜 냄새가 아직까지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이 중심이 된 창업허브가 지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사람들로 채워질까, 이런 것도 저도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가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산업의 어떤 기틀이 되면서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걸 통해서 많은 어떤 기초 IT 인재를 배출해서 그런 IT 스타트업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달라요. 물론 어느 정도 융합 서비스이긴 하지만 기계과랑 전자과 배우는 게 다르고 재료과랑 화공과가 배우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육성을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인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자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한 지역당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때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본 투자, KPX라고 얘기하는 투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제조업 본부를 어떻게 인재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또 약간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마지막으로 제조 창업허브 혹은 제조 스타트업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토크쇼에서 많은 제조 스타트업들, 많진 않지만 이제 몇 분을 뵀었고, 그때의 영상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국가 그러니까 근대화하면서 그 제조업에 굵직한 기업들이 있고, 제가 이제 활동하는 HCI 분야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IT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도 활발하고 인재가 바로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큰 것이 가장 그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제조업도 지금 그 제조업의 그 메이저 제조업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거기서도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지금 다른 나라로 전부 다 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 제조 기반이 옮겨가거나 그렇다면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 도입해서 새롭게 이제 그 판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중견 제조업에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기존에 이제 공장이 멀리 사업단지에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날 기회들이 없고, 이런 불만이 있는가 하면,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기 너무 멀거나 혹은 대화가 안 되거나, 이미 이제 아까 세대차라고 말한 건 나이 차이기도 하고 이 인식의 차이이기도 해서, 제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변죽이 좋은,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있는 그 제조 인프라들을 다 뚫고 어쨌든 양산하고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알아내고 막 그런 이제 약간 무용담 같은 스토리 다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훈훈한 것이지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장벽이 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아까 이제 큰 대기업의 제조 시설도 그렇지만 그 중견 제조업과의 연계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도 이런 활동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산업단지가 있지만 서울에 이제 그런 시제품들을 이런 스타트업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판로를 만드는 홍보나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 중견 제조업과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시제품 제작 양산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제조 창업센터랑 같이 했는데, 그 서울시 인프라 운영했을 때 돈을 못 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세금으로 따진 버짓만 받아라, 너네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벌면 안 된다가 이 운영하는 기관들한테 굉장히 큰 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도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그 운영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자율성을 갖고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공공의 어떤 인프라나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오픈되어야 그 생태가 살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그 인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 난 적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층간소음 실내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문무음 실내화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가 히트해서 큰 수익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수동에 저희 회사를 만들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 본사가 성수동에 있는데, 그걸 제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하나가 아이디어가 제품화가 돼서 히트를 치니까 6개의 공장이 같이 먹고 살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앞단에서 히트를 치니까 뒷단에 6개의 공장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트가 돼서 막 10만 개 넘어가니까 다 중국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데도 없고, 만든다 한들 일정 규모를 넘어가니까 양산을 인건비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물류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주에도 로우테크, 미드테크, 하이테크가 있을 거예요. 하이테크는 뭐 서울시나 뭐 이런 창업 지원 기관들이 못 건들 거예요. 현대자동차, 테슬라, 로보틱스 공장 이런 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거 하고 싶지만. 그리고 로우테크는 인건비 때문에 중국, 네팔, 뭐 인도네시아로 밀려서 이미 다 공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는 미드테크와 하이테크 사이일지 모르겠다. 거기에서 좀 경쟁력을 찾아서 고부가치 제조로 나가지 않으면, 그 지금 소상공인 분들도 있지만 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백종원 씨가 국회에 끌려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먹자골목과 골목시장은 다른데 의원님들이 헷갈리신 것 같다. 그 먹자골목은 정말 프로들이 싸우는 곳이고, 골목시장은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어려운 자영업자를 말한다. 이걸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정말 소공인, 정말 뭐 소상공인, 뭐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만들고 뭐 구로에서 이런 성공 사례가 나왔어요를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터로 아이들 교육하고 소공인들이 와가지고 깨작깨작 하다가 시제품 못 만들고, 그거 만드는 걸 지원해 줘서 뭐 크라우드 펀딩 미국 유럽 성공할 것 같으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길을 마일스톤을 찍되 목표치가 굉장히 그 끝점이 모두가 다 일치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회 공헌하면서 그 지역에 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활력을 드릴 거냐, 그걸로 만족할 거냐. 그게 아니면 정말로 제2의 어떤 테슬라를 원하느냐, 제2의 어떤 제조 시설들을 원하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정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기간, 버짓, 프로그램, 비전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최종 타겟을 어디로 놓느냐, 그리고 놓는다면 많은 경험을 봤을 때는 미드테크와 하이테크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연, 대학과 그리고 산업이 반드시 여기 어떤 방식으로든 인볼브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데 첫걸음을 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약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척동 102번지의 제조 창업 허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맞나요? 아닌가요? 좀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척동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생긴다고 예, 합니다. 예. 네네. 저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오셨던 분들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해도 저는 1년 이상 제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를 예약하기 위해서 어디 먼 곳까지 가거나 지방까지 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1년을 기다려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 동안 이 인큐베이팅 하는 거를, 근데 또 이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먼저 스타트업이 아까 뭐 200억 규모로 투자 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면요. VC는 LP 투자 조건이 좋으면은 강남 사무실 두고 아무리 언제라도 갑니다.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런 공간적으로 남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은 곳이라도 니즈가 있다면, 예를 저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독일의 텍 파운더스 같은 경우에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항상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산업의 흐름과 또 경쟁자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을 글로벌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센터다.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도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B2B를 할 수 있는 게 보여준다 그러면 스타트업은요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초창기에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언뜻 토론자 분께서 기관의 수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인큐베이팅에 관해서 오랫동안 한 그런 대학 내에 뭐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대학에는 다만 어떤 간접비 이런 게 5% 정도의 간접비만 있더라도, 다만 그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술 주지 회사 같은 어떤 주체에서 투자를 허용하시고, 종사자들에게 파인딩한 딜소싱한 기업들을 투자를 허용하는 그런 것만 막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모두 다 돈 벌려고 하는 건요 장소에 관계없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제조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조 창업허브에서 먼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과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받으면 더 회사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제조 창업허브, 저희가 지금 용산에 있는 시제품 제작소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 전문가 인재입니다. 저희 같은 초기 기업들이 그 제품, 제조 창업이라는 게 사실 제품 수가 뭐 저희 애플리케이션처럼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게 빠르게 변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뭐 회로 설계 전문가라든지 뭐 금형 기구 설계 전문가라든지 사실 이런 걸 사실 절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그런 비용들을 숨쉬면서 계속 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핀포인트로 필요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사실 진짜 저희한테는 이번에 되게 판매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뭐 그 다음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추후에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도움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도움으로 KEA 저희 KEA 한국 전자전에 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사실 되게 좋은 러콜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저희 하드웨어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인증 비용이라는 게 사실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희가 해외 인증 같은 건 크게 고민을 잘 안 해봤는데, 사실 적게 수백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찾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이런 거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외부에 나갈 때도 되게 걸림돌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런 좀 글로벌화에 있어서 이런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유선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하이테크나 이런 진짜 B2B 이런 형태의 제품보다는 미드테크로 뭔가 저희만의 기술력을 갖춘 뭔가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실제 사실 양산은 저희도 큰 관심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요거를 양산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게 저희 낫다고 생각해서, 요런 부분들 예를 들면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의 제품이 될 때 이런 부분에 인증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사실 저는 이제 제조 창업 전문은 아니지만은 약간 요즘에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 한 이제 기술 기반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서비스 기반의 회사들은 보통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이커브가 기다리고 데스밸리가 있고, 결국은 이제 진짜 마지막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인 사람이 이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스타트업들의 흐름이나 이제 움직임인데, 대부분 거기에 모든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시설들이 맞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 로컬 창업 관련된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달라요, 성격이 완전히. 그러니까 로컬 창업은 공간 기반이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이커브 같은 게 없고, 이제 존버가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성심당 같은 브랜드들이죠. 근데 이런 완전 다른 성격의 것들을 같은 트랙으로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핏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조 창업도 마찬가지로 좀 투자자 중심으로 핏을 낮출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감매거진 같은 책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조에 대한 다양한 DB라든지 이런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하고,
뭐 선배 제조기업들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세운 상가에서의 이제 인사이트인데 하이퍼 로컬, 그러니까 제작과 시장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서 빠르게 이제 시제품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소규모 테스트로 양산화, 판로, 그다음 양산화 시키면서 판로 개척에 대한 뭐 다양한 지원을 주면은 제조 창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겠다 정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